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차트는 비트코인하고 이제 라이트코인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뉴스를 하는데, 뉴스를 중국 관련된 뉴스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국 관련돼서 중국 이제 위안화 차트와 그다음 원화 차트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어떤 위치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국 상해지수까지 같이 중국 기사와 맞물려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인데 달러 차트고요. 먼저 4시간 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지금 2월 8일 이렇게 추세 라인, 이 빨간색 추세 라인이 일단 큰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지금 이 라인이에요. 이 빨간색 추세 라인, 이 라인을 2월 8일 날 터치를 했죠.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또 플래그 패턴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이게 이제 상승형 플래그 패턴의 일종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나오는 이 패턴, 이번에 이제 4,200달러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예. 4,200달러를 맞고 떨어졌어요. 급락이 나왔고 4,200달러부터 3,700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한 500달러 정도 빠졌죠. 500달러 정도 순식간에 이렇게 빠지고 나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상승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상승 그 플래그 패턴, 상승형 플래그 패턴 나왔던 것처럼 지금 하락형 플래그 패턴이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세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 지금 4,200달러까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왜냐면 일단 돌파가 됐잖아요.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상승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잘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4,200달러 맞고 두들겨 떨어졌어요. 맞고 떨어지고 다시 또 지금 보시면 2월 24일부터 벌써 지금 2월 24일부터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있다가 지금 벌써 며칠 지났어요. 한 6, 7일 지난 건데, 2월 달은 28일까지였죠. 한 6일 정도 지났네요. 그러면 이렇게 6일 정도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또 추가적으로 며칠 더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와서 만약에 500달러 정도를 또 뺀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이 3,700달러를 지지하지 않고 세력들 입장에서 이걸 깬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하락형 플래그 패턴에서 이 기대만큼 높이만큼 뺀다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뺄 수 있습니다. 이 빼는데 조건은 그거예요.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추세 라인은 훼손하지 않는다. 이때 이미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 추세 라인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눌러준다 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눌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빠지는 폭도 500달러가 빠지겠죠. 3,973달러, 거의 4,000달러까지 올려놓고 4,000달러에서 3,500달러까지 빼버리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날짜는 3월 4일, 그러니까 오늘 3월 2일이니까요. 다음 주 뭐 월요일이라든가 아니면 1월날 저녁 늦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거의 4,000달러까지 올려놓고 추가적으로 다시 500달러를 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세력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제 개인들 좀 심리를 가장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세력 입장에서 그걸 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이렇게 이 하락형 플래그 패턴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 122평선, 검정색 122평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22평선을 일단은 계속 지지를 받아주고 있어요. 물론 이때 장중에 잠깐 아래꼬리 길게 달고 빠졌지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122평선을 깨지 않고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돌파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장 사실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심리적으로 부담 갈 부분은 없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122평선 탁 올라가다가 15일평선이 다시 이제 51평선을 골든크로스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4,200달러를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마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가장 무난하게 큰 스트레스 없이 가는 거고, 만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패턴, 이 N자 하락 패턴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그런 패턴이 되겠다. 하락형 플래그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3,9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500달러까지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여기서 그냥 돌파 이후에 크게 눌러주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지금 이제 라이트코인은 차트 모양이 조금씩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일단 그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웨이브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트론이 움직였죠. 트론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브랑 트론은 지금 고점에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리플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라이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이 상승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두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이는데, 만약에 뭐 여기서 그냥 라이트코인은 계속 쉬겠다, 다른 코인들처럼 뭐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일단은 상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0.013 라인을 넘어가 줘야 됩니다. 일단 다시 15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오고 지금 위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고, 0.012 라인도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0.012 라인이 이때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이 당시엔 또 저항 역할을 했던 라인이기 때문에 0.012 라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12를 돌파하고, 그 다음 저항이 지금 여기 보시면 0.013이에요. 그래서 0.013이 이번에 이제 고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라인까지 넘어가 주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여기 지금 122평선과 이제 202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라이트코인, 이렇게 알트코인으로는 라이트코인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된 뉴스가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국이 또 우리나라는 3월 1일 3일절로 쉬었는데 중국은 장이 열렸습니다. 장이 열렸고 또 상승을 했습니다. 1% 넘는 상승을 하면서 지금 보면 중국 쪽 다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 아닌가 라는 또 시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어찌됐든 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차트를 보고 뭐 차트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를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읽어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건 경제예요.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리고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느냐,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을 못 내고 있고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 그 올라가고 있는 주식 차트는 어떻게 보면 거짓된 거다. 뭔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그리고 누군가를 꼬시기 위한 그런 작업의 하나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일단 상해 지수를 먼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해 지수가 최근 이렇게 많이 큰 반등을 했습니다. 큰 반등을 했는데, 지금 로그가 적용된 주봉 차트입니다. 로그가 적용된 주봉 차트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지금 추세 라인을 하나 그렸죠. 추세 라인을, 이 초록색 추세 라인을 보시면 되는데, 이 추세 라인을 지금 보시면 15년 6월 고점과 이때 이 급락 나올 때 자살하는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이때 완전 미친듯이 올라가면서 채널 상단부 맞고 떨어질 때, 이때도 신용이 엄청 많았고요. 중국에서 신용이 엄청 많았고, 이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반등 나올 때 다시 들어갔다가 또 급락 나오면서 이때 뉴스에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자살을 많이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냥 꾸역꾸역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고점을 다시 한번 2018년도 1월 달에 만들어줬는데, 이 2015년과 2018년도의 이 고점을 연결해 보면 지금 그 고점을 돌파하진 않았다. 보시면
그 2015년 고점과 15년 6월 고점과 2018년 1월 고점을 추세 라인을 만들어 보면 그 라인은 아직 지금 올라왔어도 돌파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중국 그 상해 지수도 매도 관점으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차트도 그런데 실제 이제 경제 상황, 보여지는 경제 상황은 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해도 지금 이 저점 라인들 이은 1996년도 저점, 2005년도 저점, 그리고 2014년도 이 저점을 있는 이 추세선을 그려봐도 이때 이제 이번에 하락할 때, 물론 지금 하락한 이 추세 라인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반등하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한번 훼손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훼손하면서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모습이 좋지 않다. 모습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큰 그림에서 뭔가 이 그림을 만들어가는 세력들은 알고 이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던지고 있고, 그럼 이 끌어올리는 건 뭐냐? 끌어올린 건 다 못 팔잖아요. 다 못 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시켜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해지수 차트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기사를 이제 볼 텐데요. 보시면 이게 지금 2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중국 눈덩이 부채 부메랑, 건설시장 침몰 위기,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주거용 건물부터 쇼핑몰, 인프라까지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자금난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중국의 지난번에 그 각 지방의 어떤 신도시들, 개발한 신도시가 완전 유령도시가 된 그런 신도시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험수위에 이른 부채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 펀더멘털의 후폭풍을 일으키기 이제 시작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 지방정부와 2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지난 수년간 수조 달러의 부채를 동원해 벌렸던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고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그 지방정부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할당된 그런 그 GDP를 끌어올리기 위한 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끌어올리기 좋은 게 이런 건설 프로젝트죠. 건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냥 건설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돈이 안 몰리니까 금리를 거의 약 10%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 정부가 이제, 왜냐면 또 지방 정부가 하니까 그 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투자를 했겠죠. 왜냐면 그 전까지 그 중국 시장이 이제까지 잘 상승해 왔던 그 기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별한 뭐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금리를 앞세워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뭉칫돈을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산두시가 건설 프로젝트의 채권자들에게 이제 지급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2억 9,760만 달러, 약 3억 달러요. 3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300억 원 정도, 뭐 3,3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그런 돈이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 근데 이 이자가 이걸 지급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줘야 되는 이자가 3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자 비용이 산두시의 연간 수입의 약 3배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뭐 도시 자체가, 이런 지방 도시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산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벌어들인 수입으로 다 수입을 이거에만 갚아도, 이 이자에만 갚아도 지금 3배, 연간 수입의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다.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이자유성은 지난 20년간 매년 20%를 웃도는 인프라 건설 투자를 강행했다. 매년 20%를 넘는, 이거 복리로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의 뭐 3년 한 반 정도도 안 돼서 딱 2배씩 성장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부채 규모는 GDP의 120%까지 치솟았다 돼 있고, 뭐 이 밖에 이제 하이난과 샨시, 상하이 등 주요 지역의 부채 규모가 일제히 위험수위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부채법으로 경고했던 시장 전문가들이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입을 이제 모았고, 9% 내외, 거의 이제 1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제시하자 고액 자산가와 기관들은 사모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통로로 공격적인 이제 배팅에 뛰어든 거고, 이게 이제 이런 투자에 나선 펀드가 지난해 4분기 7만 개, 어마어마합니다. 7만 개를 훌쩍 상회해서 2015년 1분기에는 1만 개 정도 이제 안 됐던, 1만 개도 안 됐는데 그게 거의 뭐 3년 만에 4년째인가요? 네, 4년, 15, 16, 17, 18, 19, 4년 만에
지금 7만 개, 거의 이제 7배 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 정부는 각종 프로젝트로 세수를 확대하고 채권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이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계속 보면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중국 부동산 가격들이 계속 상승할 때는 이게 가능해요. 이자를 빌려서, 그러니까 이자를 빌리는 게 아니죠.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또 투자를 하고, 그걸 또 처분해도 또 올라가 있으니까 이익이 납니다. 이익이 나고 또 다시 올라간 걸로 또 하고 또 계속 일을 벌리는 거죠. 그 일을 계속 벌리다 보면 이게 이제 감이 무뎌지는 거예요. 야, 이거 계속해도 되는구나. 왜냐면 어차피 또 올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최대한 우리가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겨서 하자. 투자 받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했는데 어느 순간 부동산 가격이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처분이 안 되는 거고, 처분이 안 되고 누군가 먼저 매각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에서 이제 이자를 이제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면서 파산 직전에 있는 이런 지방 도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이런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기업들이 먼저 무너지고, 그거에 돈을 빌려줬던 투자 은행들, 그리고 이제 은행들, 이런 또 기관들이 또 무너지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어떤 그런 경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몇 가지 기사를 더 보여드릴 건데, 이 기사는 중국이 이제 밑빠진 독은 버린다. 그래서 국유기업 달러채 디폴트. 보면 중국이, 이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그 기사 내용입니다. 국유기업 달러채를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첫 달러채를 디폴트했다. 그래서 리커창은 대출 급증, 새로운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중국 국유기업의 달러 표시 채권이 20여 년 만에 디폴트 되면서 투자자 우려가 커졌다. 중국 정부의 지원 의지에 한계가 있다고 드러냈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중국 칭하이성 산하의 알루미늄 생산 기업인 칭하이성 투자 그룹 QPIG인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 이걸 기반으로 했고, 실제 이제 이 기업이 이제 투자를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만기가 돌아온 3억 달러, 3,356억 원의 달러채 이자를 갚지 못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실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달러 빚을 썼던 부분을 이제 갚지 못하는 것을 가장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2000년도 초부터 이게 지금 달러 대 위안화 차트입니다. 달러 대 위안화 차트고, 2000년대 초부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달러가 약세였어요. 그 달러 약세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위안화 이제 강세였다는 얘기죠. 위안화가 강세 기조로 갔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추세 라인을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더라도 돌파가 되고 그다음 다시 눌러준 거죠. 보면 이렇게 계속 우하향에서 빠졌습니다. 거의 한 10년 동안요. 2005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년 동안, 정확하게 8년 동안 이렇게 달러가 약세, 위안화가 강세로 갔다.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떤 달러 빚을 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달러 빚이 이자도 쌉니다. 이자도 싼데, 이자 싼 거 땡큐인데 여기에서 갚을 때는 어때요? 갚을 때는 더 오히려 갚는 돈은 싸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빌릴 때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는데 갚을 때는 느낌은 한 7천만 원만 갚아도 되는, 이자도 엄청 싼데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 상태에서 시간을 이 6위안에서 이 7위안 언저리에서 계속 이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 부담감이 없었던 거죠. 이게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겠어, 이 달러 빚이, 이런 분위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빚에 이제 무뎌지고 이자가 싼 달러 빚을 아무 느낌 없이 막 갖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에서 커버를 못 해주겠다, 정부에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커버를 해줬는데, 이거 국유기업인데도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한 겁니다.
리커창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커창 총리는 지금 보면 그 신규 대출 규모가 중국의 지난달 신규 대출 규모가 3조 2,300억 위안, 한화로 이제 539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전달보다 이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거론하며 전달보다 또 3배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돈으로 계속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단기 대출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서 아비트리지, 이 시세 차익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유발하고 유효 자본을 늘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잠재적 위험까지 불러온다. 그래서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은 좋지만 이제까지 돈을 풀어서 어떻게 보면 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금융 안정성을 지킬 수 있는 적정선은 지켜야 한다. 제가 봤을 땐 이미 넘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선을 넘어섰다. 이미 적정선을 중국은 넘어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중국 이 위안화 차트가 이제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 지금 제가 이제 보는 시각은 중국은 우리나라 이제 97년도,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97년도 IMF 겪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은 절대 한국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걔들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처럼 헐값에 자신들의 어떤 알짜 자산을 미국 그 금융 세력에 넘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중국도 나름 다짐을 했을 겁니다. 나름 다짐을 했겠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차트가 지금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지금 보시면 사실 이 IMF가 있기 전에요. IMF가 있기 전에는 이와 같은 어떤 상승 채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IMF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IMF가 지금 98년도니까 이때 일어난 겁니다. 이때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때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넘어가면서 이 채널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 수직 급상승하죠. 그런데 우리 그 국가부도의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97년도 이 전까지는 국가에서 절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위험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때도 달러당 820원, 840원, 870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라인 체크드리는 이 890원, 거의 900원 라인, 이 900원 라인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완전 미친듯이 상승을 합니다. 미친듯이 상승한다. 이게 달러 가치가 미친듯이 급등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달러 빚을 썼던, 외국에 빚을 썼던 이런 돈들이 완전 다 눈덩이처럼 이제 불어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1억만 갚았어도 되는데 1억 가지고는 택도 없고 2억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것마저도 이제 그 채권자들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채권자들이 그 만기를 계속 연장을 해주다 만기 연장을 어느 순간부터 안 해줘 버려요. 안 해줘 버리고 야 그냥 돈 갚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돈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전달까지만 해도 1억 원 갚았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제 한 2달 지났는데 막 1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됐던 사람들까지도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돈 갚아야 되겠다 해서 달러가 씨가 마릅니다. 중국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때 겪었던 이렇게 W자 모양 보시고, 이 900원 라인을 돌파하면서 넘어가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오죠.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이 지금 위안화 차트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W 패턴을 만들고 지금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W 패턴 만들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살짝 눌러주고 그냥 날아간 거예요. 중국 좀 약간 세게 눌렀는데, 여기서 지금 중국 위안화가 절상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몰아붙여야지 중국이 옛날에 한국이 두 손 들고 야 제발 돈 좀 빌려줘, 우리나라 자본시장 개방하고 니들이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손 벌렸던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출하려고 하면 당연히 위안화는 7위안을 넘어가서 그 이상 뭐 진짜 이 뭐 여기에서 보이는 이 7위안에서 1달러가 8위안 이게 아니라 그 이상 급등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어땠어요? 그때 900원에서 2,000원 넘어갔습니다. 그럼 중국도 지금 이 7위안대에서 보시면 뭐 역사적으로 가장 비쌌던 때가 8.7이기 때문에 만약에 7위안에 1달러 7위안이 만약에 뭐 14위안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제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자신들이 중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그 시장 개방 요구해서 중국 자본을 살 건데 그 살 때 중국 기업들을 이제 살 때 최대한 싸게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냐. 우리나라 옛날에 IMF 때 그 금융세력이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이렇게 급등시키고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안 그래도 이제 그때 보시면 IMF 때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요. 뭐 반토막이 뭐예요? 더 났죠.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은 거의 1000포인트에서 거의 한 200포인트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속해 있던 기업들은 뭐 더한 기업들도 많았고요. 그러면 그런 뭐 4분의 1 토막, 뭐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난 그런 기업들을 사는데 달러로 다시 사들인다라고 하면 어때요? 달러가 3배 올랐습니다. 뭐 2배 이상 올랐죠. 그럼 2배라고만 치더라도 거의 20분의 1 싼 가격으로 그런 10분의 1 토막 된 자산을 살 수 있는 거다. 부동산도 만약에 뭐 반토막 됐다라고 하면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1 토막 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다라고 보면 이번에 중국을 미국이 이제 양털깎기를 하는데 제대로 완전 양털을 깎아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완전 손을 들게 만들고 그 손 들게 만들고 야 어떤 돈이든 좋으니까 달러 좀 제발 우리한테 줘 이렇게 하게끔 만들려고 하면 이 달러 대 위안화 차트를 급등을 시킨다.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완전 급락을 만들어서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거와 더불어서 헐값에 중국의 이제 알짜배기 기업들을 인수할 거다. 중국의 알짜배기 기업들을 인수하고 나야지 저는 이 상황이 끝난다. 중국의 알짜배기 기업을 인수하고 나야지 그다음부터 중국도 다시 한번 이제 중국 주식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중국 상해 지수는 저는 올라가기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이제 아직 이 뭐 추세 라인을 돌파하지도 않았고 여기 올라오더라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번에 위기가 오면서 그 위기와 맞물려서 중국 그 상해 지수는 거의 이제 60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3000이기 때문에 600이면 거의 뭐 5분의 1 토막이에요. 거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금융세력 입장에서는 얼마나 싸게 중국 자산을 살 수 있느냐. 그들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몰고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건 좀 약간 지난 기사인데요. 중국 경기 침체로 대량 실직 농민공이 이제 귀양 러시한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시 이제 귀양해서 창업한다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 기업 도산 붐 사실일까?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확대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침체에 가던 중국 경제는 더욱 악화됐다. 경제 블로거가 위에서 언급한 올 상반기 도산 기업 이게 지금 504개 이게 아니라 에 대한 기사는 이제 왕이에서 나온 것인데 왕이는 10월 22일 올 상반기 국내 기업 504만 곳 504개가 아닙니다. 504만 곳이 도산했다. 실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선다라는 이 기사에서 2018년 상반기 도산 기업이 504만 개로 이는 2018년도 3월까지 전체 기업 수가 중국이 3,100만 개. 그 3,100만 개의 기업 중에 504만 개, 6분의 1 정도가 지금 도산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상장회사 453곳의 회장이 상반기에 사퇴하거나 해고당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 보도는 바로 이제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중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 1월에서 5월 사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업 기업 수는 37만 2698개인데 2017년 같은 기간에 37만 8959개였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5월에서 올 5월까지 1년 동안 생산액 2천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6,261곳이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중국 실제 지난번에 적자 기업들, 상장된 회사에서 적자 기업들 제가 3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민간 그런 기업들이 504만 곳이 이미 이제 거의 뭐 도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최근 또 나온 기사 하나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진 중국 1대1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중국이 지금 1대1로를 하고 있는데 이 1대1로가 쉽지 않아졌다라는 겁니다. 왜 쉽지 않아졌냐면, 보시면 중국이 1대1로를 계속 할 때만 해도 중국이 실질적인 성장률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고, 기업들도 이익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 상황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돈 잘 벌 때야 그때 돈을 팍팍 썼죠. 팍팍 쓰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자기도 자금줄이 이제 쪼이고 있으니까 이거 돈을 더 찍어내기에는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위안화를 더 그럼 위안화를 지금처럼 더 찍어내서 또 다시 기업을 부양시키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위안화를 계속해서 찍어낸다는 건 무슨 행위냐? 결국에 이건 자살행위가 된다. 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1대1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위안화를 계속 찍어서 이런 그 1대1로 사업을 연장해서 갈 수는 없는 거다. 보시면 말레이시아 총리는 200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 2개의 대형 1대1로 프로젝트를 취소했죠. 말은 이제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인데, 이 친중으로 어떻게 보면 붙었다가 환율 공격을 받으니까 바로 이게 꼬리 내린 겁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파키스탄의 새 정부도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키스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친중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환율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파키스탄과 이제 인도 간에 공군기 이제 격추된 거, 이 문제도 저는 다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1대1로에 참여했던 그런 나라들이 환율이 좋지가 않습니다. 환율이 좋지 않고 환율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 상황이 바로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 상황에서 중국이 원하는 만큼 돈을 계속 지원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중국이 그럼 우리가 돈 더 빌려줄게, 우리가 돈 더 찍어내서 니들 빌려줄게, 이렇게 꼬셔서라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제 앞가림하기도 이제 바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지금 중국 이런 기업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쭉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 내용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있는 어떤 자산가다, 중국에 여러분들이 돈이 많은 어떤 부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빼돌릴 거냐. 왜냐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중국에 자산가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센스가 있고 분명히 돈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의 자산을 달러로 바꾸고 싶을 거예요. 금으로 바꾸고 싶고. 근데 달러는 어때요? 달러는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정부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정부가 달러 자산을 이렇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고 언제든지 태클을 걸고 있어요. 그리고 달러 자산을 바꿔도 이걸 다시 해외로 갖고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차선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겠죠. 당연히 저는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든가 리플 이런 거는 사실 나노랬죠. 원래 지갑에 넣어가지고 콜드월렛에 넣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다 옮겨놓고 거기서 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피기에 돈이 있는 자산가들 입장에서 편리한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올 수밖에 없다. 중국이 지금 이런 총체적 어떤 난국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그게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 상황을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럼 오늘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정보를 있으시면 그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그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